한국은행이 금리가 더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석 연휴와 중국 헝다그룹 악재에도 코스피가 3,125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66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렀습니다.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가계 이자 지급 부담액은 증가하겠지만 3년 전인 2018년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즉 가계와 기업 모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연간 부담하는 추가 이자 규모는 작년 말 대비 가계의 경우 5조 8천억 원, 기업의 경우에는 4조 3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가계 총 이자 부담 규모는 59조 원에 그쳐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보다 적다는 설명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국내 증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이슈에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도 무난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어제 닷새간의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는 헝다그룹 파산 우려가 진정되자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헝다그룹이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속한 이후 헝다그룹의 주가와 채권 가격도 모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2일 진행된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에서도 테이퍼링 연내 개시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에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달 초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이슈에 매도 행렬을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자 코스피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0.49%, 0.87% 하락한 3,125.24포인트, 1,037.03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2차 전지 업종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견고해지자 이번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 개발사 데브시스터즈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시 9개월 만에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자 연초 대비 112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10배 오른 종목, 이른바 텐베거가 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변동성을 키운 대형 이슈들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 지표보다 기업 실적 시즌에 주목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석유 제품,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기존 거래소는 당장 내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데요. 66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오늘까지 암호화폐 사업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은행과 협상을 이어오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던 고팍스, 한빛고, 후오비코리아, 지닥은 결국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성,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남게 됐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에 실명 계좌가 없는 25개 거래소는 코인마켓으로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금과 가상화폐 교환이 아니라 가상화폐 간 교환만 가능해 실상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코인마켓만 운영해서는 수익과 거래량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둘 다 확보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정리되며 사실상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4대 거래소의 지난달 말 투자자 예치금은 60조 원에 육박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의 96%에 해당합니다. 이제 4대 거래소만 남게 돼 자금 쏠림은 더 심화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파트의 매수 심리도 살짝 꺾인 모습인데요. 고공행진하던 집값, 이제야 잡히는 걸까요?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주 연속 0.4%를 기록한 아파트값 상승폭이 꺾인 겁니다. 업계에선 고공행진하던 매매 시장 분위기가 반전했다기보단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개업소 휴무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 올랐지만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여전히 매물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지난주까지 4주 연속 0.25%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 0.23%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매수 심리도 살짝 꺾인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4.2로 전주보다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는 107.6으로 전주보다 5.7포인트 내렸고 인천도 114.3에서 109.1로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금처럼 거래는 뜸한 채 소수의 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긴 연휴 동안 좀 거래가 뜸했지만 사실 지금 빌라를 시작한 지금 가격 상승 여파가 아파트 시장으로도 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혹 한 건씩 거래되는 부분들이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 부분은 분명히 오를 것 같지만 거래량은 지금처럼 큰 변동 없이 그냥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토대로 분석 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의 58.2% 수준입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0.5%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고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높았습니다. 생활 물가의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지금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 유업계 1위 서울우유가 3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유값 줄 인상 지금 예고된 상황이고요. 우유값이 오르면 주요 식품 가격도 인상 도미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었죠.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유값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릅니까? 네, 업계 1위 서울우유가 다음 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5.4% 올립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시행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흰우유 1리터 기준으로 2,500원에서 2,7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서유로 측은 물류와 부자재 가격 생산 등 생산 비용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원유값까지 전격 인상되며 더는 미루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우유 관계자 입장 들어보시죠. 8월 1일부터 원유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른 원가 부담을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격 인상은 올해 8월 원유값이 오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원유 가격을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1년가량 유예했고 인상분 21월을 올해 8월 1일부로 반영한 겁니다. 원유 가격은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우유 공급량과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주요 식품의 원료가 되는 게 우유인데 이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까? 네, 업계율이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업계의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상 서울우유가 먼저 올리면 후발주자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이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업계 2, 3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으로 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유를 시작으로 다른 제품까지 연달아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밀크플레이션은 우유를 원료로 하는 버터와 치즈 등 유제품을 시작으로 우유를 주 원료로 하는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커피 등 연관식품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인데요. 이번 우유 가격 인상이 식품업계 전반의 물가 상승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인상폭도 크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연관식품들의 물가 상승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원유값 인상이 단행됐던 지난 2018년의 경우 인상률은 0.4%였는데 올해 가격 인상률은 2.2%로 5배에 달합니다. 당시 원유값 인상으로 롯데와 해태제과는 월드콘과 브라보콘 등 일반 슈퍼마켓 기준 가격을 15%가량 올렸고 엔젤리너스 커피는 일부 커피류 가격을 평균 2.7%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가격은 오르는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유제품 가격의 인상 요인인 원유 가격의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물가 오르고 생활 물가 인상이 지금 예고가 된 셈인데 이미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과 비교해 2.6% 올랐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올해 4월 2%를 넘어선 이후 5월 2.6%, 6월 2.4%, 7월 2.6% 등 5개월 연속 2%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인 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7.8% 올라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54.6% 올라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돼지고기는 10여 % 올랐습니다. 여기에 수박은 38.1%, 시금치는 35.5%, 고춧가루도 26.1%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달 외식 물가 역시 2.8% 오른 상황입니다. 우유값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 가격도 이미 올랐습니다. 오뚜기는 지난달 1일부터 주력 제품인 진라면 등의 가격을 평균 11.9% 올렸고 농심도 지난달 16일부터 신라면 등 출고가를 6.8% 올렸습니다. 삼양과 팔도도 라면 가격을 각각 6.9%, 7.8% 올렸습니다. 여기에 계란은 한때 30개 한 판 가격이 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 30개 한 판의 소매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6,497원까지 떨어지며 다소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비하면 13% 높은 수준입니다. 식탁 물가도 지금 비상이잖아요. 여기에 전기료도 8년 만에 오른다고 지금 고시가 됐는데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전기료도 오릅니다.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치솟는 연료비와 한전 적자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전기료가 최대 1,050원, 산업 일반 전기는 최대 28,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 물가 인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전망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네, 지난달 농산물과 공산품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 역시 또다시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생산 원가와 관련된 지표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요.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4% 높은 110.7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돼 상승률은 7.3%에 달합니다. 농산물은 2.1%, 축산물은 1%, 공산품은 0.4% 상승했고 전력과 가스, 수도 부문도 1.1% 올랐습니다. 서비스업 물가는 0.3% 올랐습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시금치가 86.2%, 배추가 47.2%로 크게 올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4.7%, 2.9% 올랐습니다. 휴양 콘도각은 22.5%, 국내 항공과 국제 항공도 각각 13%, 2.4% 올랐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가 뛴 만큼 9월 소비자 물가도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물가 오름세는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22일 2021년 아시아 역대 경제 전망 수정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렸고 OECD도 21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인 2.2%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기존보다 0.4% 올린 1.8%로 조정했습니다. 예, 신선식품부터 공공요금까지 죄다 오르는 상황인데 안정화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 시급해 보입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백화점이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42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어제 사내 공지를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 4,700여 명 가운데 근속 20년 이상 직원은 2,000여 명 규모입니다. 롯데백화점이 희망퇴직을 접수한 것은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대 변화에 맞춘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해와 올 초 롯데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연달아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팔린 모델 중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격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8월까지 수입차가 19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오늘 1월부터 지난달 판매된 수입차가 총 19만 4,26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입차 가격대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이 가격대의 판매량만 약 6만 대로 판매 수입차 3대 중 1대꼴입니다. 할인 등 프로모션을 포함할 경우 가격이 국산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7천만 원에서 1억 원대가 20.33%로 뒤를 이었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고가 수입차도 32,805대 팔리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소비자 선호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250입니다. 이 모델은 10,000대 가까이 팔리며 6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간 판매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BMW 520으로 4,545대 팔렸습니다. 일본 브랜드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렉서스의 ES300H는 4,000대 이상 팔리며 2위인 BMW를 바짝 쫓았습니다. 상위권 중 유일한 하이브리드 차량인 동시에 지난 2019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벗어나 2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이외 지프와 볼보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에서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늘부터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연료 보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등입니다. 다만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수소택시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택시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반 또 수소 전기 버스 제외한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대형 버스부터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정부는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소버스 보급에 속도가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료 보조금 지급 기준은 실제로 여객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가 대상입니다. 친환경차 운영 시 경제적 혜택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유버스 대신 수소버스를 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소버스는 시범 운행을 보인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는 대중화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운행 중인 수소 시내버스는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총 4대를 도입한 서울은 올 연말까지 원래 4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10대 도입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소 가격과 기존 연료 가격의 차이를 조정해 내년 말 전국 수소버스 수가 현재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제로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술인과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머지 포인트 사태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6,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6,465%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또 온라인 상품권 등의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이 16,188건으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특히 상품권 포인트의 사용처 제한에 따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지연, 또 거부된 것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형색색 택시 위에 여러 작물이 자라고 있고 사람들이 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낡은 택시 위에 타이어로 만들어진 임시 연못에는 20마리의 개구리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태국의 수도 방콕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놀고 있는 택시의 지붕을 미니 텃밭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 주차장의 택시들은 방콕의 한 택시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코로나19 폐쇄로 운행을 못하게 되자 운전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남겨졌습니다. 택시 회사는 적자로 인해 차량 정비도 못하고 세워둔 택시들을 미니 텃밭으로 꾸리는 궁여지책을 낸 겁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택시 정원이 사람들을 계속 바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실제로 해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을 권역 내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시간으로 23일 USB-C 타입을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에 표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배경은 소비자가 새로운 기기를 사더라도 기존의 충전 장비를 재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EU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은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미 USB-C 타입을 도입하고 있지만 애플은 자체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계획이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애플의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여파와 전국 혼란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상파울루 증권거래소를 습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집 없는 노동자 운동 회원들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상파울루 시내 증권거래소에 난입해 고물가와 고실업, 기아 확산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올해 중반까지 주가 급등으로 거대 기업들이 큰 이익을 거뒀고 경제도 성장을 이뤘으나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며 상파울루 증권거래소를 시위 장소로 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가솔린과 가정용 가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실업자는 1,440만 명에 달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라팔마 섬에서 50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주민 약 10,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닷새째 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15분쯤 쿰브레비에아 국립공원 카베사 데바카 구역에 화산이 폭발해 시뻘건 용암이 하늘로 수백 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산 아래로 흘러내려온 용암이 마을의 수영장을 덮쳤고 주택 100여 채를 삼켰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8,700만 유로로 추정되며 우리 돈으로는 약 1,200억 원 규모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화산재가 묻은 야채를 먹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빈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